어떻게 됐습니까? 집값이 올랐죠? 그 집값이 올랐는데 그 오른 거를 가지고 또 대출을 받았어요. 그 대출을 또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은행들은, 금융권들은 그러한 자기들이 앞으로 받을 할부 금융 돈이라든가 이런 거를 묶어서 그거를 금융상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시장에서 또 유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융공학이라 해서 금융공학에 의해서 만들어진 레버리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원을 가지고 1000원을 만드는 10배로 그 레버리지 하는 거예요, 이게. 지렛대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래성에다가 성을 쌓는데 그게 어느 정도 규모까지 커졌냐면 또 왜 그렇게 커졌냐면은 그게 레이거노믹스라고 하는 신자유주의 경제, 그러니까 나인완난이 터지고 전 세계 경제가 이렇게 좀 리세션으로 들어갈 것 같으니까 전 세계에서 전부 그걸 돌파하기 위해 가지고 돈을 찍어냈어요. 그 시장에 돈을 돌리기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얼어붙었던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화폐의 총량이라는 거는 유동성을 찍어낸 것 곱하기 화폐 유통 속도거든요. 근데 속도가 제자리를 돌아가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아져가지고 그 돈이 많아지면 항상 문제 생기잖아요. 그 돈이 돌아다니다가 글로 간 겁니다. 그랬는데 너무 많이 부동산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게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권, 소위 인베스트먼트 뱅크들이 월가의 그 유명한 인베스트먼트 뱅크들이 전부 부실채권으로 다 이게 자기들이 그렇게 거래한 파생 상품들이 부실채권화되면서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게 되면서 금융권이 얼어붙어 가지고 돈을 돌리지 않게 된 게 지금의 금융위기거든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금액의 한 2%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한 10대 경제 대국이지만 12, 11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포션은 2% 정도, 2%. 그러니까 전 세계 GDP라는 거는 한 54조 달러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은 좀 환율이 많이 이렇게 내려가서 그게 다시 정상화 되겠지만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가 1조 달러예요. 그런데 54조 달러가 전 세계 GDP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번에 금융위기를 만들어낸 파생상품의 전체 규모는 놀랍게도 그 54조 달러의 10배 정도 되는 500조 달러입니다. 근데 대충 아시겠죠? 이게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렇게 됐던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레귤레이션을 철폐한다. 그러니까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그러니까 정부가 레귤레이트를 해야 되는, 정부가 규제를 해야 되는 쪽은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그 레버리지에 대한 그러니까 몇 배로 더 이렇게 창출해낼 수 있는 그 셀링 한계를 갖다 철폐한 겁니다. 그게 월가에 있는 투자은행들에 대해서 그게 있었습니다. 그 레버리지 비율이. 지금 은행에 BIS 비율이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그게 있었는데 그거를 철폐하고 철폐함에 따라 금융공학에 의해서 얼마든지 상품을 만들어내면서 그게 실물하고 금융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실물하고 금융이라는 거는 부부처럼 벌어졌다 붙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너무 벌어지면 이혼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벌어진 거죠. 54조 달러 정도의 레버리지가 3, 4 이게 많아봐야 그 어느 정도 레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넘어버리니까 폭발을 하게 됐고 지금은 금융과 실물이 다시 합쳐져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미국에서 출발이 됐는데 그 미국 사람들은 자기 소득의 40%가 주식입니다.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거의 소득의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있는데 미국은 부동산은 거의 모기지로 하니까 소득의 대부분이 주식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소득의 대부분인 주식시장에 깔아앉으면서 소득이 다 날아가가지고 소비를 줄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가 깔아앉는 거예요, 이게. 깔아앉는. 그 깔아앉는 게 이제 지금
원자재 쪽으로 멈춰왔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재고를 기업들이 생산을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생산을 하는데 원재료를 사지 않고 갖고 있던 재고를 다 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모든 원자재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구리, 니켈, 뭐 할 거 없이 연, 아연, 뭐 여러분들은 이제 석유 가격을 보고 계십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떨어지고, 그에 따라 가지고 지금 중국 경제마저도 우리에게 마지막 희망으로 남아있는 중국 경제마저도 지금 두 자릿수 성장을 끝내고 4, 4분기에 9.3%를 가냐 안 가냐를 가지고 세계 경제학자들이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8%대로 간다 그러면은 굉장히 심각하다. 근데 8%가 무너져가지고 7.5까지 떨어진다 그럴 때는 세계 공황이 온다. 이제 이렇게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울하시죠? 그죠?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이 좋은 날, 금요일 날 오후에, 이 좋은 숙명여대에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는 겨우 한다는 소리가 대학교 4학년 참 어려운 시절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정말 어려우실 겁니다. 아, 뭐 그런 소리 하려면은 뭐 한다고 이거 와가지고 얘기를 하냐. 당신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냐, 지금 그런 표정들이 지금 보니까.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고 가려고 여기로 왔겠습니까? 저에게 희망이 있다. 지금부터 서두는 이제 이렇게 꺼냈습니다만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에게 얼마나 끔찍할 정도로 대단한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가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달에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 포럼에 제가 갔는데 그 다보스 포럼에서 주로 논의된 게 뭐냐면 이미 그때 지금 11월입니다만 10달 전에 이미 세계 금융 시스템의 붕괴 얘기를 했어요. 조지 소로스라는 분 아시죠? 헤지펀드의 대명사. 조지 소로스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계 금융 시스템이 붕괴됐다. 그게 이제 파생상품 얘기를 그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실물하고 금융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은 G20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지금 세계 금융 질서를 브레튼 우즈 협정 이후에 이끌어져 오던 세계 금융 질서를 어떻게 잡아갈 거냐라는 논의를 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과 관련되는 금융 쪽의 체계는 어떤 형태로든 정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휩싸고 있는 이러한 유동성의 문제라거나